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이무봉한 강의, 완전 무결한 강의를 표방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저와의 인연이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론 정의, 정말 완벽한 이론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90강으로 만났었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였습니다. 정말 책도 두꺼웠지만 그러나 여러 직렬들의 문제도 풀어볼 수 있는 우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예상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예상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갈망, 또 기출문제를 공부했으니까 또 새로운 문제지만 영역별로 제가 쪼갰어요. 어떤 전체 동형이라는 개념보다는 단원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1순환이 아니라 2순환의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마지막 강의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끝은 인연이 되고 필연이 되어서 정말 좋은 인연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합격시켜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강의가 그렇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저는 항상 3단계 학습법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3-4번이잖아요. 한 번 했는데 당연히 어려웠죠. 2번 하니까 조금 더 알겠죠. 이제 3번 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반드시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1단계 핵심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재불사라고 했어요.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이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비전을 제시해 드렸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인백기천이라고 하는 최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이 100을 하면 나는 1000을 하겠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가야 하는 단원별 예상 문제로 전체 480문제입니다. 정말 소중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정말 여러분이 뭐 책을 사서 풀어보아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더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고 항상 책임져 드리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또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전 영역 단원별 예상 문제인데요. 전 영역을 제가 한 8주 정도의 주차로 나눈 다음에 1순환, 2순환으로 책을 절반 나누고 다시 절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2순환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기초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수록함으로써 기본 개념부터 심화 학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거는 진짜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그러나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심화 문제, 또 네모 문제, 보기형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가 충분히 또 제공해 드렸고요. 또 이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책만 사서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책과 강의가 만나서 당연히 상승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의 이유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까지 설명해주는 꼼꼼한 강의. 이미 앞에 기출문제를 들었던 분들 알고요. 또 제 강의의 유형, 스타일이 어떤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기대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480문제 모두 교재 해설 부분에 정답률을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정답률입니다. 매우 많은 표본 등을 통해서 정답률이 50%인지 47%인지 75%인지 이렇게 각각 정답률이 책 뒤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틀렸을 때 이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역시 좀 어려웠었구나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문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답률까지 제공해 드림으로써 혼자 공부하고 또한 이 강의와 함께 공부했을 때 충분히 객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학생들과 과거에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 해주었던 강의 평이 있었어요. 이것은 같은 수험생들의 입장이니까 여러분과 아마 비슷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단원별 문풀을 통해 약점 체크를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럼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사실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있잖아요. 문법 좀 약하고, 또는 한자 당연히 사실 많이 모르고, 비문학도 문학도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단원별로 어떤 내가 틀리는 유형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난이도의 수준 높은 문제들을 매시간 친절한 설명과 해설과 또 더불어 풀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해설지가 매우 친절해서 좋았다. 이렇게 학생들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항상 정답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오답에 대한 이유도 있거든요.
2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3번이 아닌 걸 모르겠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대부분의 문제의 정답과 오답까지 제가 많이 넣어 놓았으니까요. 책 뒤에 해설을 보면서도 뭐 저의 성격, 어떤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다움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오타가 0%에 가까웠다. 정말 100% 오타 없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완벽에 가까운 국어책이니까. 다른 과목도 오타는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만 국어인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번도, 1000번도 제가 직접 검수하고 확인하고 또 출판사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오타를 0%대로 줄여놓은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뢰할 수 있다. 더더구나 우리 뭐 PPT의 가독성은 완전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세련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한 거라서 학생들도 높이 평가해 주었었고요.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선지도 버리지 않았다. 꼼꼼히 짚어준 게 좋았다. 학생들의 평이었으며 또 마지막 선생님의 정성과 또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아무리 100마디 자랑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고맙게도 또 정말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잘 듣고 신뢰해 주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도 그런 좋은 인연을 계속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 문제풀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뭐 그렇죠.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시험만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헷갈리고 함정에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또한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있죠.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풀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는 것을 통해서 적용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 이제 1순환의 1주차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적어 놓을 거고요. 그러면 1순환의 1주차는 무엇인가? 그러면 전체 이렇게 1주차의 단원을 짧게 큰 타이틀만 적어 놓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큰 제목들을 보니까 반갑잖아요. 우리 이론서와 같습니다. 기출문제의 구성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와 국어. 뭐 생각나는 것은 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언어란 뜻이 있는, 즉 의미, 내용이 그리고 음성의 소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하나만 없어도 언어가 될 수 없는 이런 언어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언어의 체계와 구조, 언어의 종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명했었습니다. 짧게 말로만 할게요. 언어의 기능 중에서는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보 전달의 기능 아니면은 뭐 미적 기능 그래서 시적 기능이라고 하듯이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관어적 기능 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능 기본적인 것 알아두어야 하고요. 자, 또한 언어의 특성도 설명하면서 성성성, 특성, 특징, 특질, 성질, 속성, 성향. 아까 기능도 우리는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주면 같은 말들을 나열했던 게 또 어휘력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그리고 사회성, 물론 역사성 포함하여서 그리고 뒤에 창조성, 체계성, 추상성, 분절성, 규칙성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더불어서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문제 속에 중요한 것 다시 나오니까요. 이 정도로만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언어의 체계와 구조, 그래서 선택 관계라고 했던 체계, 통합 관계라고 했던 구조도 있었고요. 또 언어의 종류이자 국어의 종류와 함께 연결하면서 역시 국어는 형태상 교차어, 첨가어라는 거, 뭐 부차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계통상 알타의 어족, 문자상 표음 문자라고 했던 것. 그래서 이제 국어의 특성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어문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으로 나누었던 것 아시죠? 오늘 문제 속에도 보이는 사전 배열 순서 국어 할 만하고요. 또 국어와 관련된 문헌도 가볍게 살펴보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우리는 언어와 국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영역 아시죠? 자, 두 번째는 말소리 의문론입니다. 역시 그래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자주 출제되는 게 의문 체계였잖아요. 이 소리의 최소단위 의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이자 의문의 개수가 총 40개였으니까요.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중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나누어서 자음 체계를 기준에 따라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미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누었고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 찰찰 이렇게 해도 알겠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까지 이렇게 틀을 알고 있다는 거는 다 외웠다는 거거든요. 나라 마음 기억하실 거예요. 자음의 울림소리 4개였었던 니은, 리을, 미음, 이음도 있었으며 자, 모음도 단모음 10개를 이, 에, 아, 우, 오, 위, 외로 나누었고요. 기준 3가지, 혀, 입술에 따라 혀의 높낮이, 고중저모음, 혀의 앞뒤,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른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런 정도면 이에 와, 오, 위, 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 되겠습니다. 이중모음, 입모양이 변하는 거와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의문의 변동도 크게 4가지로 나누긴 했죠. 물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거기에 뭐 도치라는 것도 있긴 했지만 도치는 제외하고 4가지를 통해서 다시 빠른 복습이니까요. 교체에 해당하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또 자음동화에 해당하던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 이제 교체 현상. 교체는 일반적으로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죠.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체인지, 교체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더해지는 첨가, 자음 축약, 첨가도 있고요. 물론 축약, 탈락도 있었습니다.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으로 하나로 줄어드는 것. 탈락은 아예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첨가는 하나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도 살펴보았었고요. 자, 마지막 단어의 형성 형태론. 오늘 문제 중에 그래도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이런 개수 문제들이 있잖아요. 형태소의 개수, 그리고 단어의 개수 이렇게 물었던 것. 그래서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했었던 형태소부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자립성의 최소 단위, 분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도 기준에 따라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좋고요. 또한 이제 함께 외웠던 것들 3대 형식 형태소 또는 3대 문법 형태소라고 했던 조사, 접사, 어미가 있었고 또 아울러서 역시 우리는 어간 이야기. 어간은 의존 형태소 그러나 실질 형태소.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 혼자는 올 수 없는데 가장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또 아울러서 역시 우리는 형태소들을 약간 이제 변형된 것, 뭔가 형태가 바뀐 것, 이런 것들, 뭐 축약이 된 것, 이런 것들을 개수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 보편적인 것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단어의 형성 방법, 그것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제 합성어의 개수, 파생어를 모두 찾아라. 이런 것들 문제 가능하고요. 또 합성어도 기준에 따라, 의미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파생어 역시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와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있었으며 또한 이것도 2차적인 단계를 거친 것, 형태가 바뀐 것들, 심지어는 접사의 의미, 고유어, 한자어 이런 것까지 우리 이론서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랑은 모든 시간에 15문제씩 문제를 풀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전체 480문제를 15시간씩 나누게 되면 전체 32시간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1강부터 약속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을 정해놓고 하는 강의예요. 전체 32시간 동안 여러분 책 구입하셔서 이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드시 문제를 미리 푸셔야 합니다. 예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까지 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채점 없이 그냥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채점하고 내가 왜 틀렸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항상 우리 수험생들의 성향에 따라 수험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판단에 맡기면 되고요. 대신에 이 강의는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480문제 중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입니다. 이제 문제 의도를 보니까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다. 이제 어떤 의도인지 다 알겠죠? 표현적 기능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언어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했으며 이 책은 참 재미있다. 아니면은 이 금은 5g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의사 전달을 위한 표현적인 일반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의도가 표현적 기능이 아니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예상하건대 지령적 기능 같은 거 아니면 친교적 기능 같은 거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요. 특히 지령적 기능은 표면적인 의도가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명령, 감화적 기능, 명령적 기능을 통해 우리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했고요. 100% 광고, 바로 광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결국 다시 한번 감화적 기능이라고 같은 말 3개 묶어서 외웠던 것 아시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 4번도 비슷한 거죠. 표어도 100% 명령적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즉 그냥 어떠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살짝 어려운 말로 감화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다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고 지금 이제 의학 분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무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도 안 되고요. 근데 약국에 갔더니 막 정말 막 주사도 놔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역할 자체의 전문성을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미 내용보다는 표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거듭 표라고도 했어요. 광고라고도 했어요. 아니면 제가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이런 시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시속 80km 그럼 이것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천히라는 부사가 아니라 빨리 가지 마 이런 명령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적인 판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금이 5g이에요 라고만 그냥 표현한 거고요. 자, 특히 2번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기도 했는데 괄호를 잘 보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실성 여부라고 했으니까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에 대한 추측이잖아요. 추측. 이것은 명령으로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선생님이 정말 공부하지 않는 철수에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또 아들인 철수에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는 요즘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잖아요. 하지만 거듭 괄호를 통해서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추측한 것뿐이죠. 그럴 때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거듭 괄호에 들어있는 발화 의도, 대화의 양상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거니까 자의적으로 여러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명령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미 괄호에 있다는 걸 알고 사실 이 괄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론서에 100% 다 있습니다. 그렇게 교과서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 문제입니다. 3번도 똑같죠? 이 제시 대상이 여기서는 책이라고 한다면 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진짜 재밌어 라고 1차적으로만 반응을 그냥 보인 거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따로 2차적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 책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는 책이네. 끝. 이렇게. 왜? 그렇게 주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발화 의도에 따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책 진짜 재밌거든?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진짜 책 재밌는데 너 좀 읽어봐. 이렇게 했으면 명령적 기능이라는 거죠. 이제는 발화 의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여러분이 오버하지 말라는 거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도 원래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리고 2가지, 날씨와 인사말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날씨 역시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추워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들이죠. 그리고 또한 역시 인사말, 밥 먹었니? 너 어디 가니? 이런 게 어떤 실질적인 의도와 상관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라고 했었죠. 이런 게 이제 우리 한 문제에 가능한 전체 단원별로 보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나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이런 게 앞부분에 꼭 나와줘야 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자의성이고요. 벌써 이미 한자를 드렸습니다. 제멋대로 잘하는 것을 엄청 강조했고요. 심지어는 국가직 7급의 기출문제에서도 자의적이다, 자의성이라는 것이 시험에 직접 나오기도 했었죠. 특히 방작에 군다 또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제멋대로 자의 한자를 강조했습니다. 자, 거의 정의조차도 동시에 생각이 나잖아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접근했느냐?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가는 게 좋냐? 그러면 외우려고 했던 분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자의성 들어봤어. 근데 말로 설명은 뭐 못하지만 나는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용리의 1순위는 사랑, 러브, 리베, 아이가 있었고 특히 의성어, 의태어까지 가서 멍멍, 바우바우, 왕왕, 왈왈, 컹컹 이런 것들이 왈프왈프 이런 게 다 자의성이라고 했어요. 즉 의성, 의태어는 자의성이 있는데 약하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약하지만 있다 이렇게 해도 됐어요. 앞뒤에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말인데 결국 나라마다 다른데 좀 비슷해 이럴 수도 있고 비슷하긴 하지만 나라마다 달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어떻게 나라마다 달라. 그냥 우연히 만들었으니까. 우연히 그냥 그런 소리로 듣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의성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의성과 관계없는 것이 서로 다른 대상에서 특징을 추출해. 그거 하나밖에 없네. 손수변. 손으로 뽑았잖아요. 그렇게 뽑아놓은 것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군요. 언어의 추상성 말이죠. 이미 추상성 하면 떠오르는 1순위는 꽃이었어요. 꽃. 그래서 꽃을 가지고 이미 장미, 무궁화, 백합, 튤립, 기타 등등. 그래서 하위 개념들을 모아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것을 언어의 추상화 과정, 줄여서 추상성 또는 다른 말로 일반화, 다른 말로 개념화, 상위어 이런 말들 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를 보고 다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뽑을 추자를 쓰는 추상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왜 동음어, 즉 동음 이의어라고 이야기하는 동음어나 동의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왜 우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이며 아니면은 다른 단어인데도 그냥 뜻은 같다. 이미 전문 용어 맹장, 충양돌기, 폐, 허파, 콩파, 신장 이런 게 존재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우연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의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연성이라고도 했고 또는 임의성, 제멋대로 임자를 쓰게 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단음조차도 바로 4번도 그런 거라고 했었죠. 방언, 지역 방언조차도 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역사성, 사회성조차도 넓은 의미의 자의성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 언어는 변했을까요? 몰라요, 우연히. 왜 이 언어를 약속으로 정했을까요? 몰라요, 우연히 라는 말을 귀결로 주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성도 사회성도 넓은 의미의 자의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4번도 이야기했지만 왜 같은 말과 말이라고 하는 게 같은 뜻을 표현하는 소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일종의 우리는 동음 이의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동의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한 방언의 차이들도 지역 방언도 장단음의 차이도 말이 말을 한다. 눈에 눈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역시 일종의 자의성이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언어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한자 포함하여서 정의,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그렇죠?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어는 의문적 특징 10가지, 어휘적 특징 4가지, 통사적 특징 4가지 이렇게 최소한의 한 18가지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부적으로 나누었었고요. 자, 그런데 잘 알고 있는 4번 단어 형태의 변화로 어법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영어죠, 영어. 영어를 흔히 우리는 굴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굴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굽힐 굴자, 꺾을 절자이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완전히 꺾여서 나타나는 그래서 go라든지 went라든지 아니면은 gone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I, my, me, mi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굴절어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 국어도 독특하게도 있다, 계시다, 아니면 먹다, 들다, 잡수시다 이렇게 어형 자체가 변하는 요소도 조금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국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국어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이렇게 존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교차어적인 요소,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가 붙어서 문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교차어와 관련해서 굴절어를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많이 했던 것처럼 아교, 교자 정도는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 여러 번 했으니까요. 아예 우리가 처음인데 교차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사, 접사 등이 붙어서 어미 등이 붙어서 문장을 이루게 되는 교차어적인 요소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조화 현상과 두음 법칙이 있는 거예요. 모음조화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간 뒤에 어미, 어아의 형태 또는 의성어, 의태어 등에는 아직까지도 모음조화가 남아있는 셈이죠. 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요. 발음될 수 있는 종성의 개수로 설명하면 몇 개? 7개죠.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물론 표기는 다르겠죠. 표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미 19개가 종성에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종성에 쓸 때는 자음 19개 다 쓸 수 있어요. 겹받침 막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표기는 다르다. 그것이 대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서의 바로 대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접사 발달, 어감에 분화했네요. 자음이라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크기로 빙빙, 삥삥, 핑핑이면 좋죠.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 된소리보다는 거센소리가 제일 크다,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모음 역시 양성모음보다는 음성모음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퐁당, 퐁당보다 풍덩, 풍덩이 말이죠. 자, 이래서 벌써 3번 한 문제만 가지고도 국어의 특성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번째까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뭔가 덜 외웠다. 그럼 빨리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야죠. 이론서 봐야죠. 기출문제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에 이르는 열정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되는, 다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입니다. 사실 훈민정음은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고전 문법편에서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맛보기 형태, 이제 국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우리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국 정운이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을 제시했다고요. 우리 국어와 관련될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동국정운은 뭐였어요? 우리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이야기하면서 세종대왕 때 어떻게 적은 거라고 했어요? 한자음을 이상음으로 적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상음으로 표기했었던 것, 원음에 맞게 적었던 것, 이것이 결국 표기 방식으로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핵심이었죠. 시족이라고 적었고 듀용귀기라고 적었던 것 말이죠. 이것은 그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중국의 홍무정운이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그러나 우리 잘 아는 최초의 자모의 명칭 제시, 그러면 뭐가 있었다고요? 훈몽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최세진의 훈몽자회 이야기가 지금 시험으로 말한다면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도 3번이나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국어와 관련된 학습서예요. 우리나라 학습서가 아니라 훈몽자회라고 하는 게 원래 중국 책인데 그 중국 책을 우리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중국에 대한 학습서를 관련해서 원래 중국 책이라기보다는 중국어 학습을 위한 책이에요. 최세진이라는 역관,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관이 쓴 최세진의 훈몽자회였었고요. 또 동시에 이것이 바로 최초라는 타이틀, 자모의 명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과 같은 그런 우리가 자모의 명칭 등을 통해서 비읍, 시옷, 이응과 같은 을 최초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또 바로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자음의 순서가 오늘과 약간 다르다라고 예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역부터 옛니은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지금 느낌과 좀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에 가획된 느낌처럼 기역 다음에 키읔이 있듯이, 디귿 다음에 티읕이 있듯이, 비읍 다음에 피읍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 순서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읒, 치읓이 나오게 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순서 자체를 세밀하게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글자, 기역부터 이응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까지 가야 우리가 팔종성법에 쓰이는 받침 8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가획의 느낌처럼 들어가는 글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모의 명칭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동국정운이 아니라 최세진의 훈몽자회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야 워낙 1, 2번은 흔한 이야기니까 초성 17자, 중성 11자의 훈민정음 28글자를 만들었다.
초성자는 이제 훈민정음 때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기본자에 가획자에 이체자까지 세 가지. 그래서 옛니응,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했었던 것. 마지막에 중성도 천지인에다가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시죠? 28글자. 그래서 사라진 네 글자가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아는 거잖아요. 사라진 네 글자 이야기를 순서대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초성이 3개고요. 중성이 하나 없어졌다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사전 배열 순서 역시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배열 순서가 기역과 그리고 맨 끝에 히읗까지는 아는데 사이사이에 된소리가 들어가는 예사소리 뒤에 된소리 알죠? 그리고 모음이야 아야어요 오요유의를 둔 채 사이사이에 1111 3x 3x1 이렇게 넣었던 것 아시죠? 자, 이 문제에 충실한다면 이제 된소리인 쌍시옷이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니까 초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부 시옷인데 유일하게 쌍시옷이 하나 있어서 니은이 맨 뒤에 있는 것, 니은이 맨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일단 첫 번째 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음의 배열과 똑같아요. 살짝 어려우라고 제가 겹받침을 드리긴 했지만 받침을 보니까 기역이 먼저여야 되고요. 기역 다음에 기역 시옷, 기역 시옷이 있는 겹받침의 사례 자음군 단순화로 우리 발음이 되는 탈락이 되더라도 표기만 놓고 보면 그것은 기역 시옷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리을 디귿으로 간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리을이 먼저겠죠. 리을 미음은 리을이 먼저가 되는 거고요. 리을 다음에 미음이 존재해야 되므로 얘가 바로 순서로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기역 다음에 미음이 되는 바로 이 위치를 보고서 정답 2번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배열 순서였고요. 충분히 예전에는 진짜 아주 잘 나오던 문제였는데 지금은 종이 사전이 없어지면서 거의 없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앱 등을 통해서 많이 찾다 보니까 사전 배열 문제들도 잘 안 나오지만 역시 기본에 충실하라. 사전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주는 게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를 통해서 초성의 형태 특히 예사소리 뒤에 된소리 5개가 바로 뒤에 존재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중성 있고요. 종성도 마찬가지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중에 겹받침의 형태들을 보고서 자음의 순서로 삼으면 돼요. 물론 쌍기역 다음에 기역 시옷, 기역 다음에 시옷이니까 또 니은도 이런 형태, 리을의 형태가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역시 기역, 미음, 비읍, 시옷, 티읕, 피읕, 히읗까지 나머지도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자음의 순서, 앞에 게 같으면 뒤에 거 보면 되는 거고 앞에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겹받침까지 사전 배열 순서로 활용될 수 있고요. 자,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역시 국어의 특성인데요. 충분히 아는 이야기죠.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 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했었죠. 당연히 첫 소리에는 자음 수가 몇 개만 올 수 있다고요? 온이 하나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개밖에 올 수 없어요. 하지만 15세기에는 달랐다고 했어요. 15세기에는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해서 첫머리에 2개 이상이 올 수 있었다 했던 게 바로 비읍 시옷의 무살처럼 비읍 디귿의 무달처럼 심지어는 3개나 오는 무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의문의 개수라면 이걸 각각 의문으로 심지어는 각각 소리대로 읽었다 하는 게 수능 문제였었거든요. 각각 소리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읍은 조금 살짝 냈지만 딸, 딸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있어요. 딸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두자음근이 나중에 가서 결국 지금에 와서는 오른쪽에 된 소리로 그냥 딸, 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딸의 형태를 예로 들었을 때 말이죠. 무살, 무스데라고. 다만 현대국어에는 자음수의 하나, 즉 지금은 오른쪽에 된 소리 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의문이 하나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된 소리 하나이지 이걸 뭐 디귿이 2개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하나 제약을 받는 거죠. 자, 이번 우리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음상의 차이로 인한 어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래서 어감의 차이야 빙빙 빙빙 핑핑 하면 끝나지만 어감의 차이가 아닌 의미의 차이로 확대했을 때는 멋과 맛 또는 넘다 남다 뛰다 튀다
덜다, 털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용 예로 나와 있었어요. 의미가 분화되는 것. 또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쓰면 비유적 표현. 역시 거의 다 똑같은 예들이네요. 그래서 시험용으로서는 저랑 많이 했던 것이 막걸리같이 텁텁한 사람 이거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같이 털털한, 소탈한 사람, 미각적인 텁텁하다가 사람에게 했을 때는 비유적으로 짠돌이, 짜다, 싱겁다 이런 거 다 했고요. 수식어, 비수식어 이야기했네요. 따라서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고 꾸밈을 받는 말은 뒤에 오며 또는 수식어는 비수식어 앞에 오고 비수식어는 수식어 뒤에 오는 것이 큰 사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먹다 이렇게 물론 도치라는 걸 때문에 먹었어 많이 이런 건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식어 비수식어의 어순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서 첫 소리의 잠수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고요. 자, 7번도 역시 아주 기본적인 문제. 모음 체계를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하나를 딱 물었을 뿐이지만 정말 외운 사람에게는 엄청 쉬운 거고 또 외우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했던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라고 아마도 저랑 똑같이 그리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뭐 10번, 100번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으로서는 이와 을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혀의 앞에 전설이냐, 혀의 뒤에 후설이냐라고 했으니까 바로 혀의 앞, 뒤를 통해서 이야기한 전설, 혀설자니까요. 후설, 혀설자가 되어서 앞이냐, 뒤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중저,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후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음 기준과 상관이 없는 건 4번이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파파, 찰찰, 비음, 유음 했던 자음 체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모음 체계에서는 소리내는 방법이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어이에와 아이에 주의하라고 했고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했던 위외도 있었죠. 자, 표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에, 으어와 우오, 위외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전설이냐 후설이냐라고 기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반가운 모음체계 표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서 역시 모음체계가 나오면 이렇게 표 등과 함께 자음체계도 동시에 또 한번 문제로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음의 소리나는 위치와 관련된 위치입니다. 입모양이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일치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옆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소리나는 위치가 동시에 5개 나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또는 줄여서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아마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되겠죠. 이걸 한자어로도 이야기했어요. 다시 입술 소리를 통해서 양순음이다. 혀끝 소리를 통해서 치조음 또는 설단음이다. 그리고 경국의 연국의 후두음까지 하면 완벽하잖아요. 완벽한지 아닌지 여러분 검증해 보면 알죠.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 그래야 얼마나 노력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입술 소리 하면 떠오르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맨 첫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 소리에 비읍이 있다라고 제가 많이 힌트를 드렸고요. 비읍 계열을 보는 순간 비읍의 쌍비읍이나 비읍 안에 미음이 있거나 삼중체계에서의 파열음, 붓뿌프, 붓뿌프 이렇게 했던 입술 소리 계열 기억하시죠? 우리 개수로 손가락으로 보기도 했어요. 입술 소리 안에서는 비읍, 쌍비읍, 피읍의 3개 쭉 내려와 울림 소리에서의 미음까지 하면 총 4개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죠. 비읍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목청 소리는 맞아요. 히읗 계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응 계열도 지읒 계열도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또는 거센 입천장 소리 줄여 센 입천장 소리에서는 지읒, 치읒 계열 우리 포함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역시 해당되지 않고요. 혀끝이 윗니에 닿아서 그래서 원래는 혀끝 소리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윗니에 닿았기 때문에 윗니의 입술의 부위 쪽에 붙었다. 윗입술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설명은 잘 들어야 돼요. 니 하는 느낌이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것, 윗잇몸과 관련된 문제로도 활용됩니다. 물론 디귿 계열의 삼중체계 했고요. 디귿, 쌍디귿, 티읕 맞아요. 그리고 다시 니은 맞아요. 하지만 지읒이 아니었던 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옷, 쌍시옷이 포함되어서 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혀끝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도 위치를 뭐 바꿨어요. 바꿔도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서 목청 소리도 또는 지읒 계열의 센 입천장 소리도 그리고 혀끝이 윗니에 닿았던 것을 우리 개수로는 3중체계 그 다음에 마처럼 2중체계 니은 리을까지 포함하여서 혀끝 소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표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 여름, 파, 차름, 마차름, 파파, 찰찰 요 순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자어까지 설명이 완료된 거예요. 6 곱하기 6표, 19개, 자음 19개 말이죠. 자, 발음이 연결된 것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고요. 뒤에 표준 발음에서는 더 자세히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떡볶이 이렇게 되겠죠. 표기도 잘 보셔야 되고요. 떡볶이. 만약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 비춰본다면 쌍비읍으로 발음된 것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 여기에 하나 보이고요. 쌍기역이 올라간 건 연음이기 때문에 뭐 연음 자체는 그냥 연음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음운의 변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냥 하나 단어에서나 아니면 어떤 결합 과정이 모음 형식 형태소와 만나 연음이 되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칙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비읍이 쌍비읍으로 간 교체 현상, 그중에는 된소리 되기 현상 하나만 지금 존재하는 셈이라서 맞겠죠. 하지만 나머지 보니까 식용유는 음운의 변동에 의하면 뉴로 발음하는 건 잘한 거예요. 니은이 첨가돼요. 하지만 역시 아까처럼 식용하고 기억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식용유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듯이 할 리가 없잖아요. 자, 착각하지 않는다면 식용유 이런 발음이 어색한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히읗이 있는 순간 의심했어야 되는 자음 축약,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달찌라고 할 리가 없고요. 달치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달타, 달치, 달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전화가 끊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끊기다, 전화를 끊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전화를 끊고 전화가 끊기다 이렇게 하는 축약 히읗과 함께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만나야 되며 자, 월요일도 리을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월요일 이렇게 우리 발음할 리가 없잖아요. 월요일 막 또는 금요일 이렇게 하지 목요일 이렇게 하지 않죠. 물론 이것은 니은 첨가가 안 되는 예외예요. 안 되는 예외지만 우리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였냐면 실제 발음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 없이 그냥 연음으로 굳어진 예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실제 발음을 해보면 또 대체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모두 고쳤습니다. 1번에 시경유, 3번에 축약의 달치, 4번에 월요일까지 리을이 올라갔다라는 것 말이죠. 음운의 변동과 연계된 발음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오죠. 개수 문제니까, 한 끗 차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형태소와 단어의 개수를 이야기했고요. 모두 맞는 것은입니다. 자, 대신에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생략한 것은 단어 개수 때문에 헷갈리라고 한 거예요. 즉, 큰아버지를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아니면 작은아버지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가족은 100% 붙였으라고 했어요. 큰 작은이 붙어서 가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야 되겠죠. 단어 개수 때문에 띄어쓰기를 지금 무시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단어의 개수는 알다시피 100% 어절의 조사인데 이렇게 어절을 주지 않는 이상 어절에서부터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단어 개수 먼저 할까요? 큰아버지와 어절을 먼저 보세요. 작은아버지는 서로 닮으셨다. 이렇게 어절로 말한다면 하나, 둘, 셋, 넷, 4어절이죠. 하지만 조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조사에 큰아버지 와가 더 들어가죠. 작은아버지는 들어가서 조사가 2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어는 6개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 자, 이제 형태소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면 딱 2가지 정도가 여기에 보이긴 한데 물론 큰아버지의 큰 이은을 나누는 것, 작은아버지도 작은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알죠. 그런데 닮으셨다를 이제 학생들이 유일하게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본형은 뭐니까 다음 따인데 여기에 의시를 과연 쪼개야 되느냐 붙여야 되느냐.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형태라고 하는 받침이 있다 보니까 시를 붙일 수가 없어서 매개 모음에 을을 넣은 거지 으 따로 시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 플러스 의시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해서 닮으셨다 자체가 형태소가 4개여야 한다는 거죠. 의시를 하나로 묶은 것은 을을 매개 모음이라고 했어요. 이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가 오나 의시가 오나 이것은 같은 거예요. 다만 선행 받침이 있으니까 의가 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받침이 없으면 뭐 가셨다 그러면 가시었다 이렇게 바로 시가 오겠죠. 시와 의시는 이 형태라는 점에서 모양만 다를 뿐 자격이 같은 거라고 했어요. 시 또는 의시. 받침에 먹다 그러면 할까요? 먹으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먹시다는 안 되니까 받침이 바로 올 수 없어. 받침이 있으면 시가 올 수 없어서 부드럽게 해주려고 을을 붙여주는 매개 모음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형태소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가 나왔네요. 손가락 준비해 주세요. 크, 니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서로 담, 의시, 얻다 이렇게 나누었으므로 결론은 형태소의 개수가 13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렇게 주기에는 좀 성의가 없잖아요. 그런 형태는 형태인데 살짝 변형해서 그러나 닮으셨다를 한다면 나머지는 전혀 어려울 게 없었고 가족이라면 붙여야 하는 한 단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11번 계속 갑니다. 자, 발음 현상, 의문 현상과 당연히 관련되는 거고요. 국밥의 된 소리, 되기 현상은 교체라고 했어요. 결국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신라는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로 갔기 때문에 유음화가 된 거죠.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해요. 즉 니은, 리을이 만나 리을, 리을이 되는 거죠. 결과적인 리을만 보면 유음화가 된 거고요. 따뜻하다에서도 기역, 디귿, 피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치읒으로 줄어드는 건데 사실 여기는 두 가지가 보이기는 하네요. 시옷과 히읗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먼저 갔다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야만 두 번째 자음 축약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옷과 히읗이 만날 수 있잖아요. 못 만나요. 히읗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사소리 4개. 기역, 디귿, 비읍, 지읒밖에 없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기준으로 해야만 거센 소리 4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프트크츠, 프트크츠 말이죠. 그래서 두 번의 변화가 있었고요. 당연히 키읔이 기역으로 가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대신 이제 모음 조사가 오면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부어케, 부어키, 부어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소리 나는 연음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모두 맞는 것은 1번인데요. 대인 소리 대기 현상 유음화. 자음 축약은 자음 축약인데 자음 축약 말고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조건 시옷과 히읗이 만난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 숨어 있어야 합니다. 축약 탈락을 물었기 때문에 축약으로 답을 주게 된 거겠네요.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이제는 틀리지 않을 유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뭐 가냐, 줄어들었느냐, 또 늘어나느냐. 심지어는 단계적으로 우리 발음했던 거 있었잖아요. 꽃잎 같은 거. 다시 꽃잎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꽃잎이 되었다가 꽃잎, 니은, 첨가가 먼저 되어야 자음 2개가 생겨 비음하든 유음하든이 나중에 생긴다고 했어요. 순서 때문에 묻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꽃잎으로 최종적으로는 비음화까지. 뭐 상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삭 플러스 일이 만난 합성어에서 삭일로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됐다가 삭닐의 니은 첨가 후 상닐이라고 하는 비음화까지. 지금 우리가 쭉 안 보이지만 눈앞이 지나가듯이 순서와 단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의문 현상이 다른 하나는 자, 이 문제를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만 나오니까 뭔지 몰랐던 거예요. 항상 원형, 원형을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기본형은 무엇이었는지 용언들이 나오면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1번을 보니까 꽂히다가 아까 했던 그거네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꽂히다. 무엇에 꽂혔단 말이에요. 치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음 축약이. 자, 3번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거, 물론 2번으로 가도 좋지만 3번에서는 발음의 문제죠. 물론 많다에서 오기는 하지만 많아도 장음 포함해서 그런데 발음상 히읗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죠. 그럼 벌써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어야 되겠죠. 1번은 축약이고
3번은 탈락이니까요. 자, 낳은도 똑같네요. 아이를 낳은 그러면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탈락.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축약인 1번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을 보면 아무리 봐도 건너서가 지금 뭔지 모르겠죠. 아무리 봐도 건너서는 건너서고 발음도 건너서고 그냥 눈에도 건너서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면 이것은 기본형이 건너다였는데 건너다의 어간 뒤에 뭐가 온 거냐? 어서라는 어미가 온 거죠. 원래 어미 중에서 연결어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안데 보통 어서 와서는 모음 조화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서 와서를 쓰는 경우가 뭐 먹어서 이런 거 할 거고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는 뭐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는 보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미를 붙여보니까 다른 단어에다가 어미 어서 와서를 붙여보니까 얘가 늘 같이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건너서도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건너어서 원래 이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어간에 어가 있다 보니까 동음인 어를 그냥 하나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탈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이거와 흡사한 예가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자리에 서서 이런 거였다는 거죠. 자리에 서서. 그럼 서서도 그냥 눈에는 서서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서다에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서라는 말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서는 서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원래 어미가 어서 와서인데 동음이 오다 보니까 하나를 생략한 거죠. 이제는 자 가서 똑같은 거 알겠죠? 가다에 가아서인데 역시 동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생략, 아서에 하나를 생략 이렇게 해서 형태소도 어간 어미라는 거예요. 2개밖에 없는 건데 어서 와서를 하나 동음을 탈락해서 서라고 쓰게 된 거죠. 결국 다시 1번만 축약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탈락이 되겠습니다. 원형을 잘 생각해 주세요. 건너, 어서, 많아도, 나은 정도까지 여러분이 발음과 관련해서 표기와 관련해서 의문의 변동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써드렸습니다. 자, 13번 현상이 다른 하나인데요. 자, 비슷해 보이는 받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겹받침이 하나 없어진 거하고 쌍받침에서 대표형으로 바뀐 건 전혀 다르죠.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가는 것은 교체일 뿐이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제가 짧게 써도 여러분 알 거예요. 의문의 개수조차도 한 개인데 한 개라고 했잖아요. 의문의 개수가 같죠. 쌍기역이 2개고 기역이 하나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리을 미음이었는데 리을이 없어졌고요. 다시 리을 기역이었지만 리을이 그리고 비읍 시옷이었는데 시옷이 없어진 것도 일종의 자의성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떤 건 앞이고 어떤 건 뒤인 이유는 뭐예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을 원칙과 예외로 했던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자의적인 약속인데 그러나 현상이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고 자음군 단순화는 결국 의문의 개수가 하나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14년 전에는 이걸 다 넓은 의미의 마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기도 했어요. 끝소리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2014년 이후에 2015년부터 교과서에 반영되면서부터는 이것이 분명히 교체와 탈락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옛날 문제, 옛날 이론 이런 거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고요. 의문의 개수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여전히 앞에서 이어지는 형태소와 단어의 개수도 한번 해도 좋은데요. 자, 형태소 크게 한번 해볼까요? 형은 집에 있다. 뭐 쪼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문법적인 형태소는 6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어절의 조사라고 했으니까 다시 어절은 3어절에 조사가 은에 2개이므로 짧게만 써도 단어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7개 틀렸고요. 단어가 6개라고 한 것도 이미 틀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형태소를 또 쪼개면 되겠죠. 기준에 따라 2가지, 자립성에 따라서 나누었고 자립과 의존으로 실질성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누었던 것 아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자립 형태소 가볼까요? 형, 집, 그리고는 없네요. 혼자 올 수 있는 것은 형과 집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4개가 의존이 되겠죠. 자, 실질 형태에서는 우리 자립의 어간을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간이 딱 하나, it이라는 게 하나 보이네요. it.
그러면은 이제 형식 형태소는 의존해서 어간을 빼야 되는 거니까 3개 이러면 되겠죠. 그랬더니 형식 형태소가 3개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형식 형태소는 실질의 반대이고 실질은 자립의 어간을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처음엔 이거 입에 안 붙어가지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이 정도의 이해라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립은 2개지만 실질 형태소는 3개여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역시 이렇게 각각 고쳐보았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강이 오리엔테이션과 좀 병행이 되다 보니까 1강이 벌써 1시간이 지금 또 훌쩍 지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문제 빡빡할 겁니다. 그러나 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480문제 모두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자, 접사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렇죠? 역시 뜻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그런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또 이론서에 있고 아니면 또 틈틈이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 4번을 보면 헛웃음과 헛수고라는 뜻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쓸데없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헛수고를 했어요. 그냥 약간 허탈한 듯이 그냥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별 의미 없이 이런 거. 하지만 생각해보면 미숙한이나 처음 나온이라는 뜻에 어울리는 접두사는 풋이라는 게 따로 있었네요. 풋. 그래서 만약 처음 나온 그러면은 만약에 뭐 풋사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숙한 그러면은 풋사랑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풋이 들어가는 것은 100% 접두사라는 건 아는데 뜻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4번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쓸데없는,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유 없는 웃음이라는 느낌의 헛웃음. 수고가 없어요. 헛되게 된 거예요. 보람 없이 됐어요. 헛수고입니다. 자, 반면 덮개, 지우개, 개, 전미사, 맨얼굴, 맨발에 역시 접두사 맨, 꾀보, 잠보에 전미사 보까지. 덮개, 지우개, 전미사들 포함해 접두사, 전미사들의 의미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아까처럼 말하면은 풋사랑이나 풋사과처럼 또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데 이거는 같은 성격으로 이제 묶어주기는 하거든요. 풋사랑은 미숙한 사랑. 물론 첫사랑은 합성어, 처음이라는 뜻이 그대로 첫으로 글자에 있고요. 그러나 풋사랑은 미숙한이라는 뜻에서의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니까 다시 풋사랑과 첫사랑은 꼭 구별해 주세요. 첫사랑은 첫이 들어가면 100%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첫사랑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첫이 들어가는 뭐 합성어 중에서도 첫사랑과 첫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합성어로 또 보게 됐던 거니까요.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까지 구별했습니다. 자, 이번 1시간 동안 우리 무엇을 배웠습니까? 단원별 예상 문제 중에서 1주차의 1회 부분이 지금 되는 건데요. 이것을 전체 30문제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1시간 이제 나눠서 15문제씩 쪼개서 하게 될 겁니다. 원래 타이틀 1 언어의 국어였어요. 2 말소리 의문론이었어요. 3 단어의 형성 형태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원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후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